예, 오늘은 논술의 기초. 일단은 논술 수업 하기 전에 일단 논술이라는 게 뭔지에 대한 일단 설명이 먼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논술문을 어떻게 먼저 써야 될 것인가에 대한 수업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생들이 이제 책을 읽어오고 나서 그 책에 대한 논술문, 즉 독서 감상문이라든지 어떤 뭐 주제에 대한 글을 쓸 때 저희는 이제 논술문을 쓰게 하는데, 이 논술문의 기본 구조는 일단 우선적으로 서론, 본론, 결론의 일단 형식을 취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학생들이 만약에 이런 서론 결론의 형식을 무시하거나 또는 형식만 갖출 때에는 별로 좋은 글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서론 결론 본론 결론을 잘 써야 되는지 요거에 대한 수업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학생들은 어떤 한 종이에 이제 개요를 적게 되는데, 뭐 서론이라든지 아니면 본론이라든지 아니면 뭐 결론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학생들이 이제 제일 쓰기 힘들어하는 게 이 서론 부분의 개요를 먼저 쓰기가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 개요를 쓸 때 학생들에게 그러면 너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일단은 본론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서론을 쓰고, 그 마지막에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보는 결론 부분을 이제 쓰게 하는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하면 되고, 아이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예시를 들어서 얘기를 해주면, 뭐 학생들이 예를 들어 심정전이라는 소설을 읽어왔다라고 했을 때, 막연하게 심정전에 대한 독후감을 쓰라고 하면 잘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학생들에게 심정전에 대한 얘기를 쭉 설명해 준 다음에 주제를 줘야 되죠. 주제를 줘서 할 때 큰 주제, 뭐 심정이는 진정한 효녀인가, 또는 뭐 진정한 효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아이들에게 하게 하면 이제 조금 더 좀 완성도 높은 이제 글을 쓸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맨 처음에 이제 개요가 작성이 됐으면 아이들에게 이제 서론을 쓰라고 하는데, 막연하게 서론을 쓰라고 하면 별로 이제 그냥 결론은 그냥 아이들이 무슨 내용을 쓰냐면 동기를 많이 써요. 근데 이 동기를 쓰게 되는 게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뭐 책을 읽은 동기는 중요하죠. 하지만 이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내용들이 빠지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은 서론 부분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면 좋냐면, 일단 구체적인 사례 해가지고, 뭐 심정전의 예를 계속 들면, 뭐 실제로 뭐 우리 동네에서 어떤 사람이 뭐 자신의 신장을 기부해서 뭐 부모님을 뭐 봉양했다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사례, 또는 뭐 일반적인 론, 이런 거는 뭐 효는 뭐 일반적으로 뭐 부모를 봉양하거나 어쨌든 자신을 키워준 부모에 대한 어떤 감사에 의해서 이렇게 시작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또는 인용이라는 거는 뭐 이런 소설 같은 경우는 뭐 소설의 내용 해가지고 심청이가 진정한 효녀가 아니다라고 했을 때, 뭐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지는 장면이라든지 뭐 그런 장면을 통해서 이 학생이 어떻게 이 부분을 통해서 내가 지금 진정한 효에 대한 이게 과연 진정한 효일까, 이런 거를 들어가면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자신의 의견과 상반된 견해라는 거는, 뭐 효는 뭐 진정한 효라는 것은 부모를 끝까지 봉양하고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한다. 하지만 나의 생각은 이런 거랑 다르다, 이런 형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이제 서론 부분이고, 개념의 정의 해가지고 뭐 효는 뭐다, 나는 개념의 정의, 이런 걸로 이제 시작을 하게 많이 도와주면 됩니다. 그리고 본론 부분은 그냥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이런 주장이라는 거를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총 본론 부분의 한 5분의 한 3 정도를 이제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5분의 3 정도 분량에서 뭐 첫째, 둘째, 셋째 요 정도 쓰게 되는데, 보통은 한 가지만 쓰면 안 되고요. 한 2가지 정도는 쓰게 돼야지 이제 조금 분량이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쪽 알려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 학생들이 이제 본론 부분을 엄청 길게 쓰고 결론 부분을 마지막에 짧게 쓰거나, 또는 서론 부분을 길게 쓰고 결론 부분을 약하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시간을 잘 준수를 해서 이제 진행을 해줘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결론 같은 경우도 그 전체적인 양의 5분의
1 정도 분량으로 쓰는 것이 제일 적절합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그 독후감을 쓰는 이유 중 대다수가 이제 학적부라든지 이런 데 쓰는 거, 또는 이제 학생들이 100일장이라든지 이런 대회에서 입상하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어떤 결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중요시하게 생각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본론이 아니라 이런 서론 부분이다라는 거 우리 알려주시면 좀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같은 경우도 서론 못지않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보통 이제 글의 처음과 끝만 보면 누구든지 이 글의 내용을 전부 다 알 수 있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결론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결론의 역할은 주장을 요약 또는 정리하고 이에 대한 전망이나 제안을 덧붙임으로써 내용을 확장하거나 한계를 보완함으로써 논의를 완결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결론 부분에서 자신의 의견을 종합해서 써야 되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 본문에서 썼던 내용과는 같은 내용인데 요약은 하되 어떻게 다른 같지 않은 어휘를 많이 사용해야 된다라고. 자, 본론에서 굉장히 높은, 그러니까 조금 수준이 높은 어휘를 썼다고 해서 결론 부분에 같은 어휘를 쓰게 되면 글이 지루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글을 자유롭게 쓸 때, 조금 더 어휘가 높은 걸 쓸 때 비슷한 어휘를 사용해서 글을 읽는 사람이 지루함을 느끼지 않도록 이렇게 지도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자, 결론의 예 같은 경우는 이제 요약 및 정리, 여기는 학생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죠. 그리고 논제에 답변하는 거는, 자, 서론이랑 어떻게 우리 좀 이어져야 된다라고 해요. 자, 서론에서 과연 심청이가 진정한 효녀일까라는 걸 진행을 했을 때, 결론에서 어떻게,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질문했던 심청이는 진정한 효녀다 또는 효녀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확장하기라는 건 어쨌든 어떤 서론에서 다루었던 범위나 이런 걸 어떻게 좀 더 다른 문제랑 관련시키면서, 그러면 현대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얘기들이 과연 진정한 효일까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면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 인용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신의 생각이라든지 의견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을 하면서,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얘기를 했어라는 걸로 어떻게 우리 주장을 강화하는 이런 효과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전망이라든지 해가지고, 자, 어떠신가요? 하면서 어떻게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해보는 것은 어떠실까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의 기초는 항상 저희 독서가 돼야 된다라는 거 꼭 알려주면서 아이들한테 독서가 항상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글을 읽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많은 독서를 통해서 우리 어휘를 많이 알아야 된다라는 거 잘 알려주시면 되고요. 이 어휘의 기본은 항상 우리 독서가 주된 얘기임을 항상 알려주시고, 어머님들이랑 상담하실 때 우리 아이가 어휘력이 낮은지 안 낮은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이런 어머님들이 있어요. 이런 어머님들한테 얘기를 해주실 때는 책을 읽을 때 소리내서 읽혀보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가 조금 글을 읽을 때 다양한 주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이렇게 하면서 이러면서 잘 못 읽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아이들은 이제 좀 더 어휘력이 부족한 거라고 이제 상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원고지 사용법인데, 이게 선생님들도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이 많아요. 네, 그래서 첫 글을 시작할 땐 반드시 첫 칸을 이렇게 비워준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단락이 시작할 때 저희 이렇게 새로운 문단이 있을 때 한 칸 띄워주시는 거, 들려쓰기 해주시는 거 알려주시고, 대화체일 때는 어떻게 이렇게 우리 한 칸 띄어 쓰는 거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마자, 아라비아 숫자 및 알파벳 쓰기 해가지고, 자, 이렇게 로마자 같은 경우는 한 칸에, 대문자와 그 다음 로마자 같은 경우는 한 칸에 써주시고, 소문자는 이와 달라요. 소문자는 우리 한 칸에 2자씩 쓰고, 아니면 아라비아 숫자 같은 경우 이런 것도 한 칸에 이렇게 2자씩 사용하고, 그 다음에 숫자 하나, 그 다음에 월, 이렇게도 우리 사용해 주셔야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라비아 숫자는 알파벳을 합했을 때는 한 칸에 한 자씩 쓴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문장부호 같은 경우는 이제 온점이랑 반점 같은 경우, 이제 온점은 마침표고, 그 다음에 반점 같은 경우는 쉼표,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바로 이어서 글자를 사용한다라는 거
거 알려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물음표와 느낌표 쓸 때는 우리 한 칸을 이렇게 띄어쓰고 쓰신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아까 설명 안 한 것 중에서 이렇게 자, 첫 칸을 이렇게 비운다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제 글이 여기서 끝났어요. 만약에 이 다가 여기에 있었다고 하면은, 자, 여기에 우리 다자를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 붙여서 사용해 주신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돼요. 네, 그래서 다점 해가지고 밑으로 내려서 써주신다는 거. 네, 그 다음에 이제 문장부가 있다는 나올 때는 각각 다른 칸에 쓴다는 거, 요렇게 다른 칸에 써주신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점과 반점 물음표는 이제 첫 칸에 쓰지 않는다라는 거. 즉 무슨 얘기냐면, 자, 볼까요? 라고 하면서 요런 식으로, 또는 아까 얘기했듯이 다점 요런 식으로 쓴다는 거. 그 다음에 달랑 나누는 거, 요렇게 다자 끝나고 나서 한 칸 들여쓰기 해주시고 사용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근데 이처럼 첨삭이라든지 이런 거 해주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글을 잘 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글에 대한 재미를 많이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글을 쓰게 할 때는 저희 어떻게, 자, 칭찬이 대다수여야 되고요. 칭찬 같은 경우 하시기 어렵다면 아이들한테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너는 참 뭐 글씨체가 예쁘다든지, 아니면은 너는 참 서론 부분은 참 잘 쓴 것 같아라고 계속 아이들한테 칭찬을 제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글쓰기 재미를 느끼게 하신 다음에 좀 더 이제 글을 좀 더 완벽하게, 즉 완성도 높은 글을 쓸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아이들이 나중에는 정말 완벽한 완성도 높은 글을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일단 논술의 기초 1강, 이제 논술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에 대한 이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